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1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의 구호팀이 현지에 속속 도착해 구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도로가 끊기고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인민군 창건일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던 만큼 새 전략 무기를 선보였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핵심인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음주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가 하면 음주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아 일대 상가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이번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이미 12,000명쯤 되는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팬케이크처럼 폭삭 무너진 대붕괴로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84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엄습한 현장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폭삭 주저앉아 언뜻 보면 쓰레기 하치장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약한 자재로 건축돼서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입니다. 구조 중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붕괴 자체가 너무 심해 구조와 수색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필사적인 작업을 하지만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72시간 시간과의 싸움, 이른바 골든타임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은 사망자를 임시 안치한 체육관에서 지진으로 숨진 예비신부를 발견하고 껴안고 망연자실합니다. 28 Nisan'da düğünümüz vardı. 2023 yılının 28 Nisan'ında düğünümüz vardı. Ama kısmet olmadı. 규모 7.8과 7.5의 연쇄 강진에다가 강력한 여진이 수없이 덮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속출해서 신원하기는 물론 처리 자체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나마 장례라도 치르는 것은 dayan이라고 여길 정도입니다. Mustafa Sönmez, Maraş merkezde enkazdan çıkarılarak getirildi. Kendi imkanlarımızla, akrabalarımızın yardımıyla kendisini enkazdan çıkarıp getirdik buraya. Üzgünüz.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14%, 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가능성은 30%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예상되는 피해 규모도 이전과 달리 튀르키예 국내 총생산의 최대 2%에서 6%로 올려잡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진 피해가 큰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반군이 장악한 지역으로 구호물자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구호물자가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막히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한 어린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구조대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하얀 헬멧이란 이름의 민간 구조대가 수색과 구조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ولكن الآليات المتوفرة بين يدي فرق الدفاع المدني المعدات هي صراحة غير كافية حتى ينجز العمل بشكل سريع وحتى نسحب العالقين من تحت الأنقاض بشكل سريع. 시리아 북서부 지역은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였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의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경 통제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주변 도로가 파손돼 구호 물자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자신들 쪽으로 구호 물자를 보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ithout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without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without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this is violation. Very simple. 시리아 북서부 지역 주민의 90%는 바브 알하와 국경 통제소로 들어오던 구호 물자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12년간의 내전 피해에 최악의 지진 재난, 거기에 더해 물자 공급 중단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최악의 인도적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인명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원조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 이상이 구조대를 파견하는 등 지원에 나서면서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가장 큰 구조 인력을 보낸 곳은 역시 이웃 사촌인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연합 EU 19개 회원국은 27개의 수색 구조팀과 의료팀을 지원했습니다. 구조대원만 1,100명이 넘고 구조견 70마리도 동원됐습니다. Die Region, in der wir uns dann gleich befinden werden, ist wirklich im Moment sehr, sehr stark vernachlässigt und es ist soweit den ersten Berichten wirklich überall nur Trümmer. 강대국 미국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습니다.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했고 중국은 구조팀을 포함해 74억 원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We are doing what we can to provide support. We're in touch with the authorities in both Syria and Turkey, and specifically we are in the process of sending 77 search and rescue experts to Turkey.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구호 활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양국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구조대 수십 명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에 배치된 군인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고 있다고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튀르키예와 앙숙 관계인 그리스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해 모처럼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긴급 구호대도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지진 피해가 심한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쯤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에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일 파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원도연 개발협력국장을 대상으로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한국국제협력단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지진 피해가 큰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 계획은 다른 나라 긴급구호대나 유엔 측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튀르키예 측에 긴급 구호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은 지진 발생 만 이틀이 지나 인명구조 골든아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수색과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긴급구호대는 튀르키예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정부는 지진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추가 지원이나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대지진 참사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모두 650만 유로, 우리 돈 약 88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현지 시간 8일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는 재해 대응 시스템인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통해 튀르키예에 300만 유로, 시리아에 350만 유로를 각각 긴급 지원합니다. 이는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통한 인도 지원 금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EU 집행위원회는 설명했는데요. 시리아의 경우 정부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 기구와 유엔 산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선보였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 건 지난해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례를 볼 때 김 위원장이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꽃놀이 등으로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열병식을 심야에 진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번에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북한이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공개했느냐입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선전했던 초대형 방사포나 무인기 등을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SLBM과 잠수함이 좀 아직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작년에 서울항공에 침범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장난감과 같은 그런 무인기가 아니라 실제 제대로 된 무인기를 공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북한은 시차를 두고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열병식의 자세한 모습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진행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준비 태세 완비 등을 강조했는데 열병식 메시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동반을 하고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를 계속 추켜 세우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7일 건군절 75주년 기념연회와 관련한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과도한 김주애 띄우기를 놓고 일각에서는 후계자 구도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라 여지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2개월 만에 탄핵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3당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이 양심, 도리,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상식, 그리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하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사건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만 몰두해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드시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우 위원장이 탄핵 요건에 의문을 품고 있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대리인단 구성이라든지 소수위원단 구성 문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그 전까지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의회주의 포기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이 장관은 심려를 끼쳐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실은 즉시 2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간략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상민 장관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아직 드러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체계의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탄핵 사유의 적법성을 심판할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요건이 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헌재가 국정 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참석을 위해 국회 주변에 있던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입장문만 냈습니다.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안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직무가 정지되는 이 장관의 공백을 대신할 차관 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때 검찰 출신의 대통령실 참모를 이른바 실세형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는 단서를 달고 실세형 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거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성남에 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 남 변호사에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구속까지 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번 판결에선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유학 녹취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 소속사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문제가 된 건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성장 드라마 반올림을 시작으로 성균관 스캔들, 육룡이 나르샤 등 안방극장 인기몰이를 이어온 배우 유아인 씨. 2015년 영화 베테랑으로 천만 배우 반열에 오른 데 이어 어이가 없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도 밟으며 연기파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 씨가 프로포폴을 지나치게 자주 처방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은 우선 유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유 씨의 채모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아인 씨 소속사는 경찰 조사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모든 조사에 협조하고 문제가 되는 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앞서 배우 하정우 씨도 재작년 프로포폴을 1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 채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 씨를 소환해 상습 투약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어제 저녁 광주대구 고속도로 동고령 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40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친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장난 화물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옆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나면서 사고차가 갓길까지 튕겨나가 직원을 덮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포항 영일대 근처에선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변압기 2대 등을 들이받고 멈췄는데 동승자 1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 270여 곳에 전기 공급이 한동안 끊겼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앞에서 음주 측정을 합니다. 서울에선 합정역 교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 바로 옆이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남성이 좌회전하려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13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9층에 있던 60대 남성 1명이 목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고 7명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영천 방향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불이 붙은 차량 1대가 모두 탔습니다.
신용카드 재발급 받으면 카드 번호가 바뀌어서 불편했던 적 있으실 텐데요. 이로 인해서 카드 번호를 유지한 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새로운 카드를 받더라도 기존 카드의 일부 결제 기능이 남아있어 부정 결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A씨는 오랜만에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용한 적도 없는 교통비가 한 달에 10여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73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가지도 않는 곳이 찍혀 있었고 좀 황당하고 놀랐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용카드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재발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A씨의 기존 카드를 습득해 교통카드로 몰래 계속 쓴 건데 이미 새 카드가 발급된 가운데 어떻게 예전 카드에서 대금이 결제된 걸까? A씨는 원래 쓰던 카드 번호를 새 카드에 그대로 입히는 이른바 카드 번호 유지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카드 번호가 바뀌면 정기 결제나 간편 결제에 등록해둔 카드 정보도 새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카드사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 새 카드를 받을 경우 기존 카드에서 다른 결제는 모두 막혀도 교통카드 기능만큼은 살아있다는 걸 카드사도 간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비밀번호나 CVC 번호 같은 여러 정보를 종합해 결제가 이뤄지지만 그때그때 요금이 찍혀나가는 교통카드는 카드 번호만으로도 결제 승인이 떨어져서 번호만 같다면 새 카드와 예전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한 겁니다. 카드사는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는 카드가 손상돼 사용이 어려워 재발급 받을 때를 위해 설계된 거라며 도둑맞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엔 부적합하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 애초 단순히 카드를 찾지 못하는 걸로 여겨 도난이나 분실 신고 없이 재발급 신청만 했다는 입장입니다. 집안에 카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카드를 재발급을 받으면은 당연히 앞선 카드는 정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교통카드에 대한 내용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카드사가 곧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부정사용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뒤흔든 강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지진 발생 사흘째인 8일 지진 사망자가 9,057명, 부상자가 52,979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 수치가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 숫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부실한 건물들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앞서 1999년에도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뼈아픈 과거가 재현됐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현장의 특징은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는 대형 건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소형 건물은 물론 아파트 등 대형 건물들도 힘없이 밑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Elbette korktuk. Bütün binalar sallandı. Ayakta duramazlardı. Bütün sürekli sallandı. Korktuk, kendimizi dışarı atmaya çalıştık. 드러난 건물 단면을 보면 철근 몇 가닥 외에는 모두 콘크리트나 벽돌뿐입니다. 수직 방향 압력은 물론 수평 방향에서 오는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가 커진 원인 중 하나가 이 같은 허약한 건물 탓이란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진 위험이 수천 년간 계속돼 왔고 내진 건축 기술도 크게 발전했지만 튀르키예에선 변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1999년에도 규모 7.6 강진으로 17,000여 명이 숨졌고 2011년에도 8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양상은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구별됩니다. 당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오래된 목조 건물 위주로 피해를 당했고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지은 건물들은 경미한 피해만 입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설계 기준이 강화된 2000년 이후 건축물도 이번 지진으로 일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규정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후 진행할 재건 작업이 건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튀르키예인은 1,5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은 9,000km 떨어진 고국의 지진 소식에 비통해하면서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제한 튀르키예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먼 한국에서 대지진이 덮친 조국을 걱정하는 튀르키예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메르베 괭맨 씨는 지진 소식을 들은 뒤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튀르키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도 불이 났습니다. 잠시만 눈을 돌려도 대화 수백 개가 쌓이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도 모입니다. 휴대폰만 계속 확인하고 이거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좋은 정보나 이거 전달할 게 있으면 여기 사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면서 튀르키예에 있는 남자친구는 구호 작업을 위해 지진이 발생한 현장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담은 1분짜리 영상 한두 개를 보내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입니다. 잘 돕기를 바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고 거기 현재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 보내기에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또 도움이 갔으면 해서. 데프네 딘잘 씨도 지진 소식을 처음 들은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번째 강진 이후 부랴부랴 영상통화로 가족의 안부를 물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뒤에 있던 동생이 또 흔들린다고 소리 지른 뒤 영상은 멈췄습니다. 두 번째 강진이 찾아온 겁니다. 통신이 끊긴 몇 분 동안 딘잘 씨의 심장도 멎는 듯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시 중지되고 그때는 진짜 기다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몇 분 뒤에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나와 있는 걸 또 보고 근데 나와 있어도 아직 정말 무서워하는 그 표정이 계속 가족은 다행히 무사했지만 가볼 수 없는 자신이 한국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다 같이 도와줘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팔로워 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DM도 많이 보냈어요. 이역만리에서 피해를 알리는 동시에 닥치는 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튀르키예인들. 지금 가장 절실한 전문 구조대를 발빠르게 보낸 한국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전문 그 구조대원들이 한 155명이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원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면 형제의 국가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산조각이 난 인프라를 재건하기까지 앞으로 추위 속에서 버티려면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Diğer bir şeyde bu konuda çok profesyonel olan insanlar ve ekipler varsa Büyükelçiliğin de onayıyla bu ekipler Türkiye'ye Türk Hava Yolları tarafından çok hızlı bir şekilde iletilebilecek. 국민의 6분의 1이 지진 피해 영향권에 든 튀르키예. 주한 대사관은 구호물품을 모아서 매일 고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가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방탄을 해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의 날을 세우면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에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이 기각돼도 좋으니까 탄핵해보겠다. 민주당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어떻게든 그 시선을 돌리려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 해를 끼치려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면서 끝내 모르쇠로 국민 앞에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헌법 정신, 국가의 안전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 하에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을 한 선례가 없다면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에 대한 질문에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처의 일이라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탄핵안이 가결 시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부분 등 정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곧바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거에 의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의정사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탄핵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수본이 그동안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발표된 안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적 책임이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한 현 정권에 대한 정당한 탄핵 추진이라며 맞섰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일을 국회가 수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여야는 또 각각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고 직격했고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뭐 이런 거 있겠죠. 계속 하나 하면 하나 나오고 하나 하면 하나 나오는 것 같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검사 정보 공개법을 놓고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이상민 탄핵안 가결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둘러싼 충돌이 거듭되면서 여야의 극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 경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오늘까지 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경선에 오를 당대표 후보 4명을 추리게 되는데요. 지지율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에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안철수, 김기현 후보가 선두를 다투고 있고 황교안, 윤상현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김기현 두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였는데요. 안 후보는 45.1%, 김 후보는 38.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같은 기간 조사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입니다. 여기에선 김기현 후보가 1위,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을 했고 천하람 후보가 9.4%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52.6%로 과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9.3%에 그친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6명인 당대표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예비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 본경선도 당원 100% 투표로 진행이 되는 만큼 예비 경선에서 드러나는 당심이 향후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을,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이례적으로 많지만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도움을 줬다고 보기는 어려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화배우 유아인 씨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유 씨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 씨가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 소명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환율이 미국 고용 호조에 다시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이런 롤러코스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지난해 같은 킹달러까지는 안 갈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는 미국 연준의 발표에 환호했던 시장. 긴축 종료 기대감에 환율은 급락하며 10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황은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로 나오자 방향을 바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환율은 경기 지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거란 전망입니다.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추세와 고용이 언제 식느냐의 그 추이에 따라서 시장이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혀가는 데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올해 안으로 긴축이 마무리될 거란 예상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1,400원대까지 치솟은 킹달러 상황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저점치고 이제 경기가 저점을 친다라는 부분에서 달러가 먼저 꺾였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금리 부분 따라간다라는 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달러도 사실상 약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환율 하락세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엇갈린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고 수출 부진이 지속할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20원대에서 계속 막혔던 게 또 우리나라 또 무역기에 대한 부진이었잖아요. 이제 3월부터 만약 중국 경제가 좀 풀리면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얼마만큼 빨리 축소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1분기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원 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란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내년 인상을 검토 중인 가운데 등록금을 올리는 학교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말해서 사실상 올려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대중교통비도 가스요금도 금리도 모두 오르는 가운데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동아대가 고심 끝에 올해 3.95% 인상을 결정했고 전국 교육대학 10곳 중 8곳도 많게는 4% 넘게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4년제 대학 총장의 39%가 내년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재정난을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게 대학들 입장입니다. 굳건했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이 생기자 교육부가 나섰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표현은 강경했지만 이후 발표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동된 국가장학금 2유형이 현재 교육부가 쥐고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똑같은 3,8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 최대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올해는 4% 넘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50억 원을 더 마련해 국가장학금 20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이 더 이상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당근이나 채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재정 지원 사업이나 쪽에 인센티브나 무슨 디스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연계할 생각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가 더 오르면서 내년에는 5%대 등록금 인상도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부가 대학의 이런 움직임을 사실상 묵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도 거리 비례 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 시민이나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체계를 현행 균일 요금제에서 거리 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축구 천재로 유명했던 윤빛가람의 패스를 이승우가 골로 연결하는 순간인데요. 마침내 한 팀에서 만난 두 축구 천재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K리그로 돌아와 첫 시즌 14골을 터뜨린 코리안 메시 이승우. 패스 감각만큼은 우리나라 선수 중 최고로 꼽히는 축구 천재 윤빛가람. 천부적인 재능으로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두 선수가 마침내 같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달립니다. 돌고 돌아 수원FC에서 만난 이승우와 윤빛가람은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격 콤비입니다. 축구 천재였잖아요. 이제 축구 천재였던 가람이 형이 책임감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이번 시즌에 잘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득점 감각이라든지 또 탈압박이라든지 드리블에 대해서 또 이미 많은 분들이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또 승우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FC는 지난 시즌 56골을 터뜨리며 팀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팀 컬러로 자리 잡은 화끈한 공격 축구에 두 축구 천재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분히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를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능 속에서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빛가람의 감각적인 패스를 이승우가 골로 연결하고 함께 댄스 세리머니를 펼치는 흥겨운 장면을 많은 K리그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특급 신인 김서현이 SNS에 코치진과 팬 험담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구단은 사흘간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투수 김서현. 미국 전지훈련 중 SNS 부계정에 코치진과 팬에 대한 험담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구단이 사실 확인에 나서자 김서현은 자신이 쓴 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구단은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김서현을 사흘간 훈련에서 배제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수베로 감독은 김서현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깨닫기를 바란다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김서현의 행동에 실망한 야구 팬들은 싸늘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강속구로 계약금 5억 원을 받고 입단한 특급 신인 김서현. 한화의 미래를 이끌 자원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논란의 주인공부터 되고 말았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를 포함한 남자 계영 대표팀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황선우와 이호준, 김우민, 양재훈으로 구성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별전략 육성 선수단은 브리즈번에서 호주 경영 대표팀 지도자 출신인 리처드 스칼스와 훈련할 예정입니다. 황선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와 200m 개인 금메달은 물론 사상 첫 단체전 1위에 오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일 말썽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먼지와 추위 걱정 없이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느끼기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5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6도나 높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며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내일 새벽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서울도 수도권 지역에는 1mm 안팎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경남 북서 내륙, 강원 남부 산간,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5도, 대전은 영하 3.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1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오전부터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